입니다. 자, KBS 박대기 기자의 시선으로 경제의 과거, 현재 또 미래까지 살펴보는 경제 대기록 시간입니다. 박대기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저희가 경제상식 퀴즈로 마일리지 내드렸었거든요. 그러니까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이제 합병하면서 그 이후에 마일리지를 과연 어떻게 통합할 거냐. 네. 이게 아직 결정은 안 났는데 박대기 기자님은 마일리지 많이 모으셨어요? 네, 사실 제가 좀 마일리지 매니아라 가지고 여기 대해서 좀 할 말이 많은데요. 네네네. 과거에 이제 보도를 통해서 이 항공업계에 약간 요주 인물이 돼 있습니다. 마일리지 제도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비판을 많이 해서.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정말 차곡차곡 열심히 모은 마일리지를 우리 소비자들이 제대로 쓸 수나 있는 것이냐, 사실 이게 핵심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내일까지 대한항공이 마일리지 통합안을 공정위에 제출한다고 하는데요. 네. 아시다시피 아시아나항공하고 통합을 하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되면 마일리지 시장에서 대격변이 일어날 예정이기 때문에 또 한 번 논란이 틀림없이 터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좀 소비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정리가 돼야 될 텐데 지금 돌아가는 모습이라든지 나오는 기사를 보면은 별로 그럴 것 같지 않다, 이런 불안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쪽 항공사에서도 또 이제 고객들이 반발할 수 있고, 네. 저쪽 항공사 고객들도 반발할 수 있고, 네. 다른 항공사들은 어땠습니까? 이제까지 마일리지 통합되는 역사를 보면은 1대1 통합이 많았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를 보면요. 좀 역사를 좀 더 보면 2011년에 미국 네. 유나이티드 항공이 컨티넨탈 항공 합병을 했는데요. 그때도 1대1이었고 네. 2008년에 델타와 노스웨스트가 합병할 때도 그랬고요. 2004년에 에어프랑스와 네덜란드 KLM이 합병을 했는데 그때도 1대1이었는데 그렇다면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도 1대1 통합이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좀 상식 같은데요. 하지만 대한항공 입장에서는 아시아나 항공의 마일리지가 자기들 마일리지보다 가치가 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쌓아온, 정립한 방식이 조금 달라서 그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물론 비행기를 타고 어디 갈 때는 똑같이 1마일인데 네. 그게 아니라 이제 신용카드로 마일리지 쌓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우리나라에는 대략 한 80% 정도로 신용카드로 쌓고 실제로 탑승으로 탔는 건 한 20%밖에 안 되는 걸로 이제 추정이 되는데, 근데 신용카드는 문제는 보면은 대한항공 마일리지는 짜요. 그래서 1,000원을 쓰면은 1마일만 주는데 아시아나는 1,000원을 쓰면은 1.3마일 정도 주는 그런 카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대한항공 입장에서는 아시아나 마일리지는 자신들보다 한 30% 가치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그래서 일부러 아시아나 마일리지 쌓이는 신용카드를 많이 썼었거든요. 네, 저도 예전에 지금은 단종된 카드들 보면은 1,000원에 2마일까지 주는 그런 카드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카드를 열심히 썼는데 지금은 좀 상당히 낮아진 상황이고, 그것도 이제 아시아나가 좀 더 마일리지 가격이 싸다는 게 이제 업계 인식이기 때문에 그 가격에 맞춰서 마일리지를 교환하지 않을까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나오는 기사들을 보면은 대한항공이 통합한 이후에는 아시아의 비행기 탑승으로 인한 마일리지는 그대로 1대1로 인정을 해주되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마일리지는 1대 0.7 정도로 교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안에서 반란해 가지고요. 네, 반란해서 이 카드는 예를 들어서 제가 10만 마일이 있는데 2만 마일은 비행기를 탑승하고 8만은 신용카드로 쌓았다고 치면은 이 8만을 다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곱하기 0.7을 해서 인정해 주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복잡하네요, 이게. 만약 그렇게 된다면 아시아나 항공 마일리지 보유자들은 반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게 딱 정확히 0.7이라는 것도 임의적인 기준이고. 그러니까 0.7의 기준이 뭐냐, 이럴 수 있죠. 어떤 카드는 뭐 1,000원에 1.3마일일 수 있지만 어떤 카드는 또 1,000원에 1마일만 쌓이는 카드도 있거든요. 그러면 나는 1,000원에 1마일만 쌓았다. 복잡해.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복잡한 문제입니다. 오래 걸리는 이유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작은 돈이 아니에요.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가 9,600억 원이나 됩니다. 1분기 말 기준으로 쌓여있는 마일리지가요. 현금 가치로 따지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 가치들 가진 사람들이 반발하기 시작하면 상당히 거의 뭐 복잡한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대한항공도 2조 6천억 원 1분기 말 기준으로 쌓여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복잡한 산식 전에 그냥 있는 마일리지를 우선 쓰세요 라고 또 많이 유도를 한다면서요. 네, 최근에 그래서 마일리지 전용기라고 그래서 비행기 전체를 마일리지 좌석으로만 채운 그런 비행기도 뜨고 있고요. 미국 쪽으로 뜬 것들이 몇 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보다는 좀 마일리지 쓰기가 좀 나아진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마일리지 통합을 앞두고 여론이 더 나빠지다가는 항공업계에서 상당히 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마일리지 좀 털어내자, 이런 입장이라 가지고
그런 비행기를 띄우고 있지만은 그래봤자 이제 뭐 연간 해서 뭐 1% 정도 줄어드는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많이 쌓여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주 멀었네요. 근데 이제 항공사가 마일리지로만 다 탈 수 있는 비행기를 띄웁니다라고 하면 뭔가 대단한 결정을 한 것처럼 보이는데 네. 사실 이게 회계적으로는 마일리지가 항공사의 부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고객들한테 갚아야 하는 부채이기 때문에 비행기를 뭐 수십 대 더 띄워도 사실은 시원치는 않죠.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항공 그 마일리지라는 게 고객의 재산권으로 그럼요. 인정이 돼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업계에서는 자꾸 이게 재산권이 아니라 우리가 주는 혜택이다. 예를 들어서 짜장면 집에서 짜장면을 시키면은 쿠폰을 주지 않느냐. 그럼 이 쿠폰이 재산권이냐 이렇게 하는 입장이었는데요. 지난 20년 동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소송을 걸고 이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마일리지는 재산권이 됐습니다. 그럼요. 그리고 회계적으로도 부채로 지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마일리지 권리를 요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소비자로서의 당연한 권리고요. 아까 신용카드 포인트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신용카드 회사들이 그냥 포인트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네. 그만큼 마일리지를 항공사로도 사오게 됩니다. 아하. 예를 들어서 아시아나 마일리지는 1마일당 12원에서 13원 정도로 사오고 대한항공 마일리지는 1마일당 15원 정도로 사옵니다. 그 사오는 돈이 엄청난 것이 2019년에 조사된 것을 보면은 연간 5천억 원 정도를 신용카드사가 항공사에 지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항공사 입장에서는 두 항공사가 5천억 원의 가외 수입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네요. 그렇게 이제 돈을 벌 때는 가외 수입을 벌어놓고 네. 이제 와서는 당신들이 가진 그 마일리지는 그냥 복지 포인트일 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급한 그렇게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네요. 네.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다르고 네. 그러면 안 되죠. 마일리지를 다 못 쓰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제휴 쇼핑몰 같은 거 열어놓잖아요. 네. 국내 리조트도 숙박권 예약할 수 있고 어디 마트에서도 쓸 수 있도록 하는데 그런데 이거를 시중에서 판매하는 어떤 가격이랑 비교해 보면 네. 비싸다는 느낌이 들어요. 네, 상당히 좀 불리한 조건이고요. 예. 어떻게 보면 소진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창구인데 이제 마일리지 1마일을 10원 정도로 계산해도 좀 불리한 조건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일리지를 1마일을 한 40원, 많게는 한 100원 정도로 쓸 수 있는 방법도 있거든요. 가장 마일리지를 가치 있게 쓰는 방법은 1등석을 구매하는 겁니다. 물론 1등석 구매할 때까지 정말 많은 마일리지를 쌓아야 되지만은 만약 1등석을 구매할 수 있다면 1마일당 100원 정도의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등석이라는 거는 미주 왕복 같은 경우에 1,000만 원 가까이 하기 때문에 저도 한 번도 못 타봤는데요. 타보신 분에 따르면 엄청난 서비스들이 나온다고 하니까 그렇게 1등석이라든지 비즈니스석을 쓰면은 항공사 입장에서는 그만큼 손해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그 값싼 이코노미석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다른 상품, 비행기 장난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소진하려고 쇼핑몰을 통해서 소비를 유도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좀 소비자들이 화난 것은 이제 그 만기가 이제 연말에 보통 만기가 돌아오는데요. 만기 직전이 되면은 그나마 그 쇼핑몰도 다 품절이 됩니다. 그래서 살 게 이제 담요 정도밖에 안 남았다. 그래서 담요 사자 막 그러고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마저도. 예. 아이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불만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이죠. 근데 아까 그 1등석이나 비즈니스석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이거를 마일리지로 내가 좌석을 사고 싶어도 네. 좌석을 구하기가 힘들잖아요. 네. 그 사실 이제 1등석 마일리지석, 1등석 비즈니스석이 정말 좋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마일리지로 사면요. 하지만 이제 워낙 품절이 많이 되다 보니까 이게 열리는 시간이 보통 항공사마다 좀 다르긴 한데 1년 정도 전이거든요. 그래서 1년 전에 무조건 사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1년 후에 갈 여행까지 미리 감안을 해놓고 사야 된다는 건데 네. 일반인들한테 되게 불확실성이 너무 크고. 그렇죠. 예.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뭐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이제 그 항공권이 열리는 시간도 이제 새벽 몇 시다 이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 타이머 맞춰놓고 그 시간에 들어가서 그걸 또 왜 새벽에 열어요? 1초 안에 이제 결제를 하면은 샀다 이렇게 하고 있는 분들도 있고요. 이게 참 무슨 뭐 꼬리잡기 게임하는 것도 아니고요. 네. 항공사 마일리지가 이게 시작된 게 되게 오래됐더라고요. 네, 1981년 정도인데요. 미국의 네. 이제 항공사에서 이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했고요. 1984년에 비교적 이르게 우리나라에서도 대한항공이 도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오랫동안 우리나라에서는 비행기를 타고 외국에 나가는 게 어떤 많은 사람들의 꿈이고 사치였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마일리지를 다들 되게 소중하게 생각을 했고요. 차곡차곡 쌓아 올리면서 언젠가 한번 이 마일리지로 1등석을 타고 멋진 곳으로 여행을 갈 거다 이런 많은 사람들의 꿈이었거든요. 그럼요. 그런 이제 기대 어떻게 보면은 과잉 기대가 존재했기 때문에 이 마일리지 혜택을 갈수록 축소시켜 나가는 그런 방침들에 대해서 크게 반발이 일어났던 거고요.
저는 이제 항공사들에게 책임이 있다 본 것이 네. 마일리지를 지급할 때는 이게 무한정 계속될 것처럼 얘기를 했고 네. 그리고 어떤 적절한 정도의 마일리지를 쌓으면은 1등석도 탈 수 있을 것처럼 해놓고 이제 많은 세월이 지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아까 3조 5천억 원어치 마일리지가 쌓이다 보니까 이제 와서는 그런 혜택들이 제한적이고 또 유효기한도 생기고 그다음에 이제 뭐 상품으로 사시라 상품도 품절이다 이렇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불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소멸시효가 있잖아요. 네. 이거 그래서 안내가 이메일로 오기는 합니다만 네. 이것도 되게 헷갈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원래는 없었는데 2008년, 2009년경에 양사가 도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소멸시효 도입이 부당하다 소송이 걸렸는데 결국은 이제 항공사가 이겼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이전의 소멸시효 성립 이전의 2008년 이전의 마일리지에 대해서는 무제한으로 적용을 해줬고 2008년 이후의 새로 쌓인 마일리지에 대해서만 시효를 적용했기 때문에 뭐 그 부분은 저도 인정할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2008년 전후로 쌓은 네. 마일리지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자체가 다른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이구, 근데 그 이후에 쌓은 거는 소멸시효가 있으니 언제 사라지는지는 본인이 꼬박꼬박 좀 체크할 필요도 있는 거고요. 네. 한 청취자분이 그런 질문 주셨거든요. 저비용 항공사 LCC 이용하다 보니까 마일리지를 모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데 이게 좀 헷갈리더라고요. 네, 그 많은 분들이 저비용 항공사는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네. 작긴 하지만 있습니다. 이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리프레시 포인트라는 것이 있고요. 진에어도 나비 포인트라는 것이 있고 그 적립되는 규모는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에 비해서는 훨씬 적지만은 이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친구에게 포인트 선물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네. 좀 활용하는 방법들이 더 있는 것 같고요. 또 기본적으로 이런 저비용 항공사는 티켓 요금 자체가 싸기 때문에 그 자체로 상당한 혜택이 있는 그런 편이라고 봅니다. 또 서울 부산 간에 보면은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 항공편이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에어부산이라는 자회사가 있기 때문에 네. 자회사 항공기로만 이제 운항을 하고 있는데 그걸 아시아나항공 이름으로 탈 수는 있어요. 티켓 발권을 할 때. 그렇게 되면은 아시아나 마일리지가 또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남의 돈으로 항공권을 사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마일리지를 쌓기 위해서 아시아나항공 이름으로 이제 표를 사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해본 것은 아니고. 별 방법이 다 있네요. 네. 근데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아니 어차피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쓰기도 힘든 마일리지면 네. 그냥 마일리지 안 주고 그만큼 티켓 가격 그냥 할인해 주면 안 되나?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네, 저도 이제 그 개념이 결국 저비용 항공사겠죠.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일리지 제도가 고객을 위한 혜택이 아니라 실제로는 연간 5천억 원의 그 수입이 되는 그 이게 고객을 위한 게 아니었구나. 항공사의 신용카드사를 향한 어떤 매출 창구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해놓고 고객에게 줄 때는 훨씬 적은 혜택을 주려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 모든 문제가 생기는 그 본질적인 근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대기 기자님이 보시기에 네. 마일리지 제도 이것만큼은 좀 고쳐야 된다.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투명성이죠. 일단 그 마일리지를 신용카드사에 판매를 해서 수익을 얻고 있는데 그걸 이제 사실 항공사 입장에서는 무제한으로 수익을 낼 수가 있거든요. 맘만 먹으면. 예,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는 마일리지 좌석이 다 팔렸어요. 없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수익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사실은 이렇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절한 비율로만 적절한 금액 한도에서만 마일리지를 판매를 하고 판매된 마일리지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니까 적절한 비율로 이 마일리지 승급 좌석이라든지 좌석을 이제 풀어서 고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모든 정보를 고객은 알 수가 없고 항공사만 알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요. 사실 이 보도가 많이 되고 있는데 언론사들 입장에서는 이게 항상 문제가 터질 수밖에 없는 거라 보고 있고 일부 좀 문제가 있는 언론사들은 항공사와 언론사가 된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을 약간 협박처럼 계속 기사를 풀고 이런 경우도 있는 것처럼 보여요. 고질병이라는 거죠. 어떻게 네, 보면. 그렇습니다. 0340님이 얼마 전에 마일리지 그 소멸된다고 해서 5,000마일로 곰탕 5인분 밀키트 억지로 사셨다고. 야, 우리가 한국 마일리지로 곰탕을 살 줄이야. 어쩔 수 없이 또 이런 선택하신 거고요. 하여튼 제도가 개선되는 것도 계속해서 우리가 또 지켜보겠습니다. KBS 박대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오죠.